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사위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단톡방 이름 고축을 연 관리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장모 오래 못 버티실 거야. 아파트 두 채 예금 다 우리 몫이지. 동석의 메시지가 선명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돈줄로만 보는구나. 순애는 침대에 주저앉으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광주 신도시의 아침 햇살이 24평 아파트 베란다로 스며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한편에는 손주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애는 이른한 살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규칙적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오겠지. 순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에서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준비했습니다. 노란 계란물이 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순애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8살 손주 지수는 엄마 아빠가 바쁠 때마다 할머니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애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고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퇴직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순애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이 흘렀지만 딸 유진과 사위 동석 그리고 손주 지수가 있어서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순애는 거실을 둘러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교직에서 30년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이 아파트를 샀고 남편이 물려준 다른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예금 통장에도 제법 목돈이 모여 있었죠. 검소하게 살아온 덕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딸 유진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지수가 뛰어들어와 순애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달콤한 냄새가 순애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유진은 언제나처럼 피곤해 보였습니다. 학원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순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교육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니까요. 엄마, 오늘도 지수 좀 봐주세요. 오후에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저녁 늦게나 데리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지수랑 재미있게 놀 거야. 너는 일에만 집중해. 유진이 급히 나간 후 순애는 지수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블록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순애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딸 유진의 어린 시절을 동시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 세대가 이어진다는 것에 신비로움을 느꼈죠. 할머니, 이거 봐요. 높은 건물 만들었어요. 우와, 우리 지수가 정말 잘 만들었네. 건축가가 되겠어. 지수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순애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만큼 아름다운 음악이 어디 있겠어요. 점심때가 되자 동석이 들렀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동석은 언제나 말끔한 정장 차림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어서 처음 유진이 데려왔을 때부터 순애는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일이니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동석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환자나 거래처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거리감이 느껴졌죠. 순애는 그것을 단순히 성격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상 바쁠 테고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려니 하면서요. 동서가 점심은 먹고 왔니? 지수랑 같이 먹어도 되는데. 네, 병원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지수만 데리러 왔어요. 오후에 수술이 있어서요. 동석은 지수에게 가방을 챙기라고 말하더니 곧바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순애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위와 좀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동석은 항상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나가곤 했거든요. 그래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가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동석이 좀 더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진짜 가족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애는 혼자 앉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이 정겹게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도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이 더 자주 들러서 옛날처럼 수다를 떨고 동석도 좀 더 편하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오늘 지수 데리러 못 갈 것 같아요. 학원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늦게까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내일 아침에 와서 데려가거라. 지수도 할머니 집에서 자는 거 좋아하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와 하룻밤 더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수는 이미 작은 침실에 마련된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지수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지수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까? 너만 건강하게 자라면 할머니는 그걸로 충분해. 밤이 깊어갔지만 순애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주 신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순애는 자신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지낼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던 순애의 귀에 낯선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지수 가방 옆에 놓인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동석이 휴대폰을 두고 갔나? 순애는 깜빡 잊고 간 동석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몇 개의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과 사위에게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했죠.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하면서 화면이 켜졌습니다. 순애의 눈에 들어온 것은 충격적인 단톡방 이름이었습니다. 곧 죽을련 관리방. 순애의 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마 자신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순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펼쳐지는 순간 순애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동석 장모 오래 못 버티실 거야.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유진 맞아요. 혈압약도 먹고 있고 요즘 자주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동석 아파트 2채에 예금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 다 우리 몫이지 뭐. 유진 엄마는 검소하게 사셔서 꽤 모아두셨을 거예요. 교직 퇴직금도 있고. 동석 빨리 정리해야겠어.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 유진 그러게요. 엄마 성격상 이상한데 기부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어요.
순애는 휴대폰을 든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지만 동시에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른 딸과 사위가 자신을 곧 죽을 년이라고 부르다니요.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석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그 큰 집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게 낫지. 유진 엄마한테 슬쩍 얘기해 볼까요? 미리 증여받는 게 세금도 적게 나올 텐데. 동석 좋은 생각이야. 건강 핑계 대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해봐. 유진 엄마는 지수만 보면 마음이 약해지시니까 지수 교육비 명목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대화가 어젯밤에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수와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딸과 사위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석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게 해서 결과를 심각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유진 너무 노골적이면 안 되는데. 동석 걱정 마. 자연스럽게 할게. 의사가 얘기하는 건데 뭘 의심하겠어.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석이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했던 것도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으라고 신경 써준 것도 모두 이런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지수가 깨어나는 소리에 순애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밝게 인사했지만 순애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아픈 데 있어요?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순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딸과 사위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유진이 요즘 부쩍 건강 얘기를 자주 꺼냈던 것, 동석이 불필요할 정도로 병원 검진을 권했던 것, 그리고 둘 다 순애의 집에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까지요. 오전 10시쯤 동석이 휴대폰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핸드폰 못 보셨나요? 순애는 동석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그 표정 속에 숨겨진 계산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응, 거기 소파에 있더라. 동석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동안 순애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동석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몇 번 화면을 터치하더니 곧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혈압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이제는 이 말조차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위한 포석처럼 느껴졌죠. 응, 잘 먹고 있어. 순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동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지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순애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평생 소중히 여겨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 사위가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인가?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오후 내내 순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도 재미없었고 좋아하던 음식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오해이기를 바랐지만
휴대폰에서 본 대화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분명히 따져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애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 응어리가 남을 것 같았거든요. 유진아, 시간 있을 때 잠깐 와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전화 너머로 유진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1시간 후 유진이 학원 일을 뒤로 미루고 급히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유진은 소파에 앉으며 순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순애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솔직히 물어볼 게 있어. 너 엄마 죽기를 기다리고 있니? 유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직격탄이었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어제 동석이가 휴대폰을 두고 갔더라. 그런데 메시지가 와서 보게 됐는데 순애의 말이 이어지자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미 무슨 얘기인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내 남편이 날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곧 죽을 년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너도 거기서 맞장구 치고 있고. 유진은 얼굴을 붉히며 눈을 피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건 뭐야? 술김에 한 소리라고? 농담이라고? 순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였어요. 화가 나서? 엄마한테 무슨 화가 나서? 엄마는 혼자 사시면서 그 큰 집에서 뭘 하세요? 우리는 대출받아서 전세 살면서 힘들게 지내는데 엄마는 아파트 2채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순애는 유진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유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학원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매달 임대료에 강사비에. 동석이도 병원 운영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고. 순애는 딸의 변명을 들으며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때문에 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엄마가 살아있는 게 너희한테는 방해가 되는 거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진이 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순애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너 정말로 엄마를 사랑하니? 아니면 엄마 재산을 사랑하니?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죠. 대답 안 해도 알겠다. 휴대폰에서 본 대화 내용이 너의 진심이겠지. 순애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주 신도시의 오후 풍경이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자신의 마음은 폐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도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유진이 뒤에서 애원하듯 말했지만 순애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어. 엄마, 우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동석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고요. 후회? 순애가 빙긋 웃었습니다. 들켜서 후회하는 거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게 아니잖아. 유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이미 들통난 진심을 돌이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유진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널 대학까지 보냈잖아. 과외비, 학원비, 용돈까지 하나도 모자라지 않게 해줬어.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예단, 혼수 모든 걸 넉넉하게 해줬고 신혼집 보증금도 내가 대줬잖아. 지수 태어나서는 육아용품부터 시작해서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가 혼자 집에서 뭘 하냐고? 엄마가 가진 재산이 너희한테는 눈엣 가시라고? 엄마, 그런 뜻이? 됐어. 이미 다 들었어. 순애는 유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하나만 묻겠어. 내가 지금 눈물 흘리는 게 진짜 미안해서야? 아니면 재산 못 받을까봐 그러는 거야?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정확히 어떤 마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대답 못하는 걸 보니 답은 뻔하네. 순애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유진아, 오늘부터 엄마는 너희와 거리를 두겠어. 더 이상 가족 행세하기 싫어. 엄마, 그럼 지수는 어떻게 해요? 지수? 순애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주 얘기가 나오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죄가 없으니까 계속 보겠어. 하지만 너희는 다르다. 유진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순애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지만 순애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순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걸 해준 게 문제였을까요? 저녁이 되어도 순애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사라져버렸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순애와 유진 사이의 냉기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순애는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익십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순애의 육촌 조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광주 시내 웨딩홀에는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애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참석했는데 평소보다 헬쑥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죠. 순애 고모, 오랜만이에요. 사촌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순애의 표정은 밝지 못했습니다. 유진과 동석도 가족석에 앉아 있었는데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자 친척들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애는 유진 가족과 최대한 떨어진 자리에 앉았지만 같은 테이블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있어야 했습니다. 동석이 요즘 병원 일은 어떤가? 친척 중 한 명이 동석에게 물었습니다. 동석은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30% 늘었어요. 오, 대단하네. 역시 의사는 좋은 직업이야.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자 동석은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술이 들어가면서부터는 더욱 대담해졌죠. 사실 곧 병원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자금 여유가 생겨서요. 순애는 동석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금 여유라니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머, 자금 여유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친척이 궁금해하자 동석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아, 그게. 동석은 잠시 순애를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 곧 대박납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동석의 큰 소리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죠. 대박이요? 무슨 대박? 장모님이 오래 못 버티시거든요. 순애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이런 자리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테이블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동서가 무슨 소리야? 친척 중 나이 많은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술이 많이 든 동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실제로 그러잖아요. 장모님 나이도 많으시고 혈압도 높으시고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게 오래 못 사실 거라고요. 순애의 얼굴은 치욕으로 붉어졌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사위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뭐가 대박이라는 거야? 아파트 2채에 예금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우리 몫이죠. 동석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옆에서 동석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석아, 그만해.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제지했지만 동석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사실인데 뭐.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수치를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고생?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순애에게 집중되었죠. 내가 언제 너희한테 고생을 시켰니? 동석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순애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나서야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가 오래 못 버틴다고? 내가 의사라고 해서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친척들은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피로 연장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술을 너무 마셔서. 술 때문이라고? 술이 내 속마음을 드러낸 거 아니야? 순애는 일어서면서 테이블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에는 동정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들으셨죠? 내 사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빨리 죽어야 자기네가 대박난다고 하는군요. 순애야, 진정해. 친척이 말렸지만 순애의 분노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내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노리고 내 죽음을 기다리는 사위 앞에서 어떻게 진정해요? 동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술이 확 깨는 느낌이었죠.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순애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도 실수였고 지금 한 말도 실수라고? 이 말에 친척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뭘 봤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유진아. 순애가 딸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너도 똑같잖아. 남편이 이런 소리 해도 말리지 않고 옆에서 듣고 있고.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엄마를 곧 죽을 년이라고 부르는 딸한테 엄마라고 불릴 자격 없어. 이 말에 테이블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친척들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순애는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날에 이런 일로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순애야, 어디 가니? 집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내가 정말로 오래 못 버틸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건지 말이에요. 순애는 당당하게 피로 연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유진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겠어. 내 재산을 저런 사람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어. 집에 도착한 순애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박순애,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야. 아무도 널 무시하지 못하게 해줄 거야.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서자 오히려 평온해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소동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순애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당한 그 치욕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순애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는데 유진과 동석이었습니다. 순애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자. 엄마 집 가까이에서.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둘은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베란다 난간 너머로 조심스럽게 내려다봤습니다. 결혼식에서 완전 망했어. 친척들한테 다 들켰잖아. 동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게 왜 그렇게 대놓고 말했어요? 조금만 참을 걸 그랬어. 술 마시니까 그냥 나온 거지. 어쨌든 이제 장모님이 완전히 경계하실 텐데 어떻게 하지? 순애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실 거예요. 엄마 성격상 오래 화내지는 못하시거든. 그런데 만약에 장모님이 정말로 화가 나서 상속에서 우리를 빼버리면 어떻게 해? 동석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엄마는 나밖에 자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 제게 오게 되어 있어요. 유진의 말에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다니요. 하지만 요즘 독거노인들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족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분이거든. 순애는 딸의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전통적이라고요? 자신을 곧 죽을 년이라고 부르는 딸이 전통을 말하다니요. 그런데 유진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떨까? 무슨 조치요? 집을 미리 내 명의로 옮기는 거야. 증여세도 절약되고 나중에 복잡해질 일도 없고. 순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집을 가져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승낙하실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방법이 있어. 장모님 건강을 핑계로 하는 거야. 동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순애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건강을 핑계로요? 응. 내가 의사니까 건강검진 결과를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지. 혈압이 위험 수준이라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석이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불안해하실 때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권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엄마가 동의하실까요? 지수를 이용하면 돼. 지수 교육비나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면 장모님이 마음이 약해지실 거야.
순애는 손주까지 이용하려는 이들의 계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계속 거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동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방법이요? 장모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는 거야. 치매 초기 증상이라든지 판단력이 흐려졌다든지. 순애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정신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니요. 그런 게 가능해요? 의학적 소견서만 있으면 가능해. 내가 의사니까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될 거야. 장모님이 협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순애는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질적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어쨌든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장모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네, 그럼 우선은 지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맞아. 지수한테는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고 유도하는 거야.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순진한 손주까지 이용하려는 이들의 계획이 너무나 비열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부터 지수를 데려가서 엄마 상태를 살펴보게 할게요. 좋아. 그리고 유진아, 절대로 성급하게 굴면 안 돼. 천천히 자연스럽게 해야 해.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이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급히 베란다에서 물러나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잠시 후 집안이 조용해지자 순애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자격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려고, 지수까지 이용하려고. 순애의 분노는 이제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니요.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겠어. 순애는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예전에 작성해둔 유언장까지요. 예전 유언장을 꺼내보니 모든 재산을 딸 유진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새로 써야겠어. 이런 배신자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순애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유언장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봤으니까요. 내 살아생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 그래야 이 사람들이 손도 못 대지.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재산증여 방법, 사회 기부 절차 등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박순애, 이제 진짜 전쟁이야.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왔어.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순애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정말 순수하게 할머니를 사랑하는데 부모들은 이 아이까지 이용하려 하다니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순애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지수야. 할머니는 아직 튼튼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요. 지수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순애는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과연 유진과 동석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시대요. 지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아프다고? 할머니가 어디가 아프다고 했니? 머리도 아프시고 가슴도 아프시고 그래서 병원에 가셔야 한대요. 순애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아이를 통해 압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지수야. 걱정하지 마라. 정말이에요? 그럼 왜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할머니를 너무 걱정해서 그런 거야. 오후가 되자 유진이 지수를 데리러 왔습니다. 순애는 딸과 마주치기 싫었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유진의 인사는 어색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응. 순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딸과 정다운 대화를 나눌 마음이 없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으세요. 동석이가 좋은 병원 소개해준다고 하거든요. 역시나 나왔습니다. 순애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건강검진? 왜 갑자기? 요즘 어지럽다고 하시잖아요. 혈압도 높으시고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애는 어제 들은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동석이 건강을 핑계로 자신을 압박하려 한다고 했죠. 난 괜찮아. 병원 갈 필요 없어.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수도 걱정하고 있어요. 유진은 아이를 방패로 내세웠습니다. 순애는 이런 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지수가 걱정한다고? 네. 할머니가 아프시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순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수한 손주의 걱정을 이용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통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속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내일 오전에 갈 수 있을까요? 네, 10시에 시간 있으십니다. 성함과 연락처 알려주세요. 순애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순애는 정장을 차려입고 광주 시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기존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으신가요? 네, 있었는데 찢어버렸어요. 마음이 바뀌어서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받을 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상속에서 제외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을 상속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순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 결혼식에서의 일, 그리고 어제 들은 대화까지요.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그럼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싶으신가요? 손주 지수의 교육비로 일부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런데 딸분과 사위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순애도 그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생전 증여나 신탁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미리 처분하시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동산은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예금은 손주 명의의 교육비 통장과 자선단체 기부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 한 달은 필요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순애는 서류에 서명하며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온 순애는 광주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넘게 모은 재산이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배신한 가족들에게 주느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순애는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내일 시간 되시면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시죠. 제가 예약 잡아뒀거든요. 순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벌써 압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지수도 걱정하고 있고요. 또 지수를 들먹이는군요. 순애는 더 이상 이런 수작에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럼 언제쯤? 순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계략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유진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동석이가 내일 병원 예약했다고 하던데요. 난 안 가. 왜요? 건강검진 받는 게 나쁠 게 뭐 있어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길 거야. 엄마,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순애는 딸의 목소리에서 짜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막히니까 화가 나는 것이겠죠. 고집이 아니라 내 의지야.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엄마. 순애는 이번에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으니 손이 어색했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났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배신한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내 재산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다. 일기를 덮고 나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주 신도시의 야경이 평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질 거야. 아무도 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거야. 순애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기부 서류, 교육비 신탁 설정,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유진과 동석은 계속해서 순애를 압박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전화, 집 정리를 도와주겠다는 제안, 그리고 지수를 통한 감정적 호소까지요. 하지만 순애는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순애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라. 동석이랑 지수도 함께. 엄마, 갑자기 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꼭 와야 해. 유진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순애의 단호한 목소리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몇 시에 갈까요? 6시에 와라. 저녁 준비해 둘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유진과 동석, 그리고 지수가 순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것은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동석의 인사는 여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유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지수만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수가 뛰어와 안기자 순애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만은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우리 지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기애애했을 식탁이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석은 계속 순애의 눈치를 살폈고 유진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이동하자 순애는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가 뭔지 궁금하죠? 유진과 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애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에요. 이 말에 동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원하던 순간이 온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유언장을? 나이도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순애의 말에 유진과 동석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용을 읽어볼까요? 동석이 봉투에 손을 뻗으려 하자 순애가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순애는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광주 신도시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동석 씨, 그동안 제가 어떤 장모였나요? 동석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좋은 장모님이셨죠? 정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진이는 어떻고요? 제가 어떤 엄마였나요? 유진도 긴장했습니다. 순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좋은 엄마셨어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셨고, 많은 것을 해줬다고요? 순애가 돌아섰습니다. 그럼 왜 저를 곧 죽을년이라고 불렀나요? 이 말에 유진과 동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뭐예요? 실수였다고요? 농담이었다고요? 순애는 테이블로 돌아와 유언장 봉투를 들었습니다. 동석 씨, 저한테 오래 못 버틴다고 했죠? 그래서 아파트 2채와 예금이 다 당신들 몫이라고 했고요. 동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당신은 저를 건강 핑계로 속여서 재산을 미리 빼앗으려 했죠? 엄마, 우리가 언제라고요? 한 달 전에 아래 벤치에서 나눈 대화 다 들었어요. 이 말에 두 사람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의사 자격을 이용해서 제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하려 했고 지수까지 이용하려 했죠? 순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거부하면 치매라고 모함할 계획까지 세웠더군요. 지수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순애는 지수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유진과 동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순애는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첫째, 딸 최유진과 사위 최동석을 상속해서 전면 배제합니다. 동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순애의 단호한 목소리에 동석은 다시 앉았습니다. 둘째, 손주 최지수의 교육비로 예금 중 일부를 신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셋째, 부동산 2채는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넷째, 남은 예금도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동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가족도 아닌 남에게 재산을 다 주다니. 남이라고? 순애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니? 장모님, 이건 너무 심하십니다.
심해? 나를 곧 죽을 년이라고 부르고 나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재산을 나눠 가질 계획 세우는 게 심하지 않고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재산을 안 주는 게 심한 거야?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모든 절차가 완료됐거든. 완료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 기부 서류도 제출했고 신탁 설정도 끝났어.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동석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하거라. 순애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으니까 소용없을 거야.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애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딸이었지만 이제는 배신자일 뿐이었습니다. 용서?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 한 걸 어떻게 용서해?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너무 늦었어. 이미 내 마음도 내 재산도 너희들에게서 떠났어. 순애는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할머니가 지수만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알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교육비는 할머니가 준비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순애는 다시 유진과 동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동석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는 너희들이 하는 거야. 나를 배신한 걸 말이야. 그날 밤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애의 결단은 광주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어떤 이들은 순애의 결정을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석의 병원에는 소문이 퍼져 환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를 배신한 의사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성형외과는 특히 이미지가 중요한 분야였는데 이런 소문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원장님, 이번 주 예약이 반 이상 취소됐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동석은 진료실에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망했다. 정말 망했어. 유진의 학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 그만두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나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하지만 유진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한 딸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사업에서 도덕적 이미지는 생명과도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석이 술에 취해 순애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나와요. 얘기 좀 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출동한 경비원에게 제지당할 정도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순애는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이미 끝난 일이야. 포기하고 너희 인생을 살아가라.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요. 병원도 학원도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유진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지만 순애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순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산 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사회복지단체에서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순애를 명예이사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순애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설장의 말을 들으며 순애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수만은 여전히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끝나면 몰래 할머니 집에 오곤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욕해요. 그래도 괜찮아, 지수야. 할머니는 지수만 사랑하면 돼. 순애는 지수를 위해 따로 마련한 교육비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지수가 대학 갈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이야. 할머니가 지수 미래를 위해 준비한 거야. 정말이에요? 그럼 지수만큼은 할머니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지수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순애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애는 광주 신도시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죠. 그때 멀리서 유진과 동석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둘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석은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고 유진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유진이 뛰어와 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동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순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사람들이 다 보잖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어. 왜요? 왜 안 돼요?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거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미 알았으니까. 순애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아? 어려운 아이들 교육비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 생활비로 쓰이고 있어. 너희에게 줬다면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곧 죽을 년이라고 부르나? 가족이 서로의 죽음을 기다리나? 이 말에 유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일어나거라. 그리고 각자 인생을 살아가. 나도 내 인생을 살 거니까. 순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유진과 동석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 마련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시설장의 말에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제 재산이 의미 있게 쓰이고 있으니까요. 한 아이가 다가와 그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림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와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그림을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아가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지수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지수야, 혼자 왜 나와 있어? 엄마 아빠가 싸워서 나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순애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할머니랑 같이 집에 가자. 네. 집에서 지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딸과 사위는 잃었지만 손주만은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할머니 사랑해요. 지수의 순수한 말에 순애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지수 사랑해. 그날 밤 순애는 베란다에 나가 광주 신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순애의 얼굴에는 해방된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돈은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기부한 재단에서 매년 박순애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뜻깊은 일이네요. 순애는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좋은 일에 계속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여전히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막아도 아이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수의 말에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지수. 할머니가 지수를 위해 준비한 게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렴. 광주 신도시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한 거구나. 내 마지막 선택은 정말 잘한 것 같아. 순애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배신한 가족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모든 것을 내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